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케줄 관계로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전체로 안 뜨나요? 오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문지기님. 사실 제가 아주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무진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원자력 문제에 관여를 깊이 해 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원자력 문외아인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색깔은 좀 틀립니다. 문재인이 과연 뇌가 삶아졌을까, 뇌가 없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원자력, 핵 발전하면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재인이 봤다는 영화 판도라가 아니라 이 체르노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핵과 원자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수십 년간 넘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참담한 비극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겉만 보고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르노빌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 왼쪽 그림은 사진입니다. 체르노빌의 실제 모습을 요런 조각상이 있는 곳에서 찍어서 대비시켜서 한 것이라서 가장 그 실황을, 현재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먼저 결론을 내자면 급하게 마구잡이로 그다음에 시원치 않은 기술력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계속 축적하고 있었다는 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똑같이 후쿠시마도 똑같은 사태입니다. 후쿠시마도 체르노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비슷한 사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이쪽 북쪽에 이 체르노빌이 있어요. 그래서 피티아체라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하면은 당시 소련 체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이 완전히 바뀌어서 러시아로 체제가 바뀔 때 2,500기의 핵폭탄, 2,500개의 핵, 지금 중국이 한 500개 갖고 있는데 이 당시 2,500개의 핵탄두가 바로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게 1986년도죠. 여기서부터 연대를 여러분이 잘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86년도, 85년도에 누가 소련의 서기장이 되죠? 자, 현재 러시아의 지도를 한번 제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쪽 뒤쪽에서 여기 우크라이나가 여기 보이죠? 우크라이나 여기죠. 여기서 발사한 거예요. 모스크바 바로 옆이죠. 상트 페테르스부르크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볼고그라드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상트페테르스그라드 부르크가 독일어기 때문에 독일을 싫어한 러시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크에서 다른 걸로 그라드로 바꿨다가 다시 부르크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만, 요것은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 모스크바가 여기죠. 근데 왜 핵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요 모스크바 얘기를 하느냐?
자, 체르노빌을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봤어요. 유럽 국가하고 되게 가깝죠. 희한하게 체르노빌에서 이 원자로 핵 연료 폭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요 바람이 영어로 듣다 보니까 까먹었네.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 북서풍이죠. 북서풍이 불어서 스웨덴에 있는 이 감시기구가 있어요. 스웨덴에 그 핵 감시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이 당시는 소련이 다 이거 갖고 있었죠. 여기 도구권이고. 그래서 소련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재차 물어봅니다. 계속. 하는데 소련은 아무 일 없어 예 하고 계속 숨기게 됩니다. 이를 숨기다가 세계의 도움을 못 받고 점점 일만 크게 벌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스웨덴 체르노빌 모스크바. 요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계 최초의 핵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 오늘의 퀴즈.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딴 나라에서 몰래 개발해 둔 거 아직 안 밝힐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 오브닌스크 발전소, 오브닌스크라는 곳에 모스크바 바로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웁니다. 왜냐? 모스크바가 수도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 공급을 위해서. 체르노빌은 여기죠. 체르노빌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가 이제 공산당 시절에 여기가 레닌그라드. 그냥 한번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레닌그라드. 매일마다 그 2차 대전 역사에 나오는 이 스탈린그라드는 어디냐? 스탈린그라드는 볼고그라드였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수도는 상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테르부르크가 사실상은 가장 강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위의 도시, 2위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푸틴이 여기 출신이죠. 푸틴 황제께서 짜르께서 여기 출신이십니다.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소련의 몰락이 이 후르시초프 괜찮습니다. 후르시초프하고 이제 브레즈네프 시절에 브레즈네프 눈썹도 찐하고 멋있죠. 이 후르시초프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은 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 좋은 유태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안갚음,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안갚음으로 만든 엉터리 기계, 엉터리 시설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시설인데 그걸 주입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결국 망하게 되죠. 근데 언제까지는 좋았느냐? 그래도 50년대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이게 발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 발전이 자꾸 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야. 야, 이거 미국하고 지금 싸우는데도 지금 정신이 팔려 있고 큰일 났고 또 나중에 뭐 잊어먹을까 미리 얘기들이지만은 또 언제예요? 또 80년대 초에 아프가니스탄에 것도 들어갔잖아요. 괜히 소련이 그 미국의 월남전이 소련의 그래서 아프간전 때문에 라식 수술이 나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뭐냐면 대량으로 군대 못 갈 정도로 눈이 나쁜 애들 와서 군의관님 눈 안 보여요 하면 이렇게 눕혀놓고 눈 렌즈 깎으면 잘 보이니까 이제 잘 보이지 군대가 해가지고 전부 다 아프간으로 갔단 말인데 아프간으로 가면은 거의 다 죽어서 왔단 말이에요. 한 40%가 사상자 10명 가면 한
4명이 죽거나 다쳐서 돌아오니까 누가 가고 싶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냉전, 소위 우리 콜드워 시대의 핵무기의 숫자를 봅니다. 근데 핵무기가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막 경쟁을 해서 미국이 앞서 있다가 소련이 엄청나게 앞서게 됩니다. 미국이 대략 6,0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었고 소련이 한 12,000개를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치가 이것도 너무 좀 많이 과장되게 다 포함된 숫자이긴 하지만 이 피크가 이때에 이르죠. 즉 소련이 망하기 전에 이거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 전에 벌써 소련은 감축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핵무기가 뭐하러 필요하냐 이거예요. 원자력 무기는 사용 가능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거보다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제가 썼듯이 전기 사용의 급증으로 발전량, 그 나라의 전기 발전량이 곧 그 해당 국가가 강대국임을 시사하는 지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한심한 게 그래도 뭐 제인이 형아는 저기 문과를 나왔으니까 저보다는 좀 이쪽 이과 쪽에 좀 무식하다고 봐야죠. 근데 좀 이과 쪽에 무식하면 좀 이과 사람들한테 물어봐가면서 하지. 왜 하필이면 좀 자꾸 이념으로 흘러, 이념으로. 이 오늘 핵무기 얘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줄입니다. 화학 줄이기 시작해요. 왜 줄여야만 됐느냐. 여기 지금 뭐 영어로 나오지만 1954년 6월 27일 1954년 6월 27일에 세계 첫 번째 핵 발전소가 문을 엽니다. 이것이 오브닌스크. 그래서 소비에트의 자연과학 도시, 지금 중국의 우한과 같은 도시입니다. 중국의 우한처럼 소비에트의 오브닌스크라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스코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서 아주 큰 이득을 보게 되고 모스크바가 다시 화려한 불빛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미국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느 나라도 영국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핵 무기로만 생각했던 핵을 이 전기 발전으로 전환시킨 것은 바로 소련이었다. 이것은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뭐냐? 그 전에 지도자들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왜냐면은 이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그라스노스트보다 앞서 있는 것이었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재건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는 이제 이건 개혁이고 이건 개방이죠. 개혁, 개방.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방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련의 자료들이 다 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소련이랑 외교도 맺어지고 소련의 정보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6.25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그라스노스트하고 요 양반이 중요한 양반입니다. 자, 이 고르바초프 선생께서는 이 이마에 이게 그려져 있는 게 이게 한반도라고 하죠. 고라브초프 뭐야? 이분 이마 위에 있는 게 한반도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반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분이라고 하는 소련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번에 보여줄 문서는 좀 비밀 문서인데 내가 안 보여드리려다 갖고 나왔어요. 뭐 어차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라츠노스트로 이미 밝혀진 거다. 즉 이 KGB죠. 근데 1995년이니까 89년도에 소련이 저거하고 91년도부터 이제 러시아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95년도니까 새로운 러시아의 KGB 국제정보 분석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에 대한 그 핵 능력, 그 원자력 능력에 대한 평가를 소련에서 내린 겁니다. KGB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1995년이니까 우리들이 볼 때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때도 아직 안 태어난 애들도 있으니까 요즘 사람 95년생이면 몇 살이요? 벌써.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대한민국 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편이 나오는데 글자 너무 작아서 못 보시겠죠.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다가 어차피 마찬가지로 그냥 얘기로 말로 할게요. 원래 그냥 오늘도 슬라이드 없이 얘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ROK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되느냐? 1959년도에 시작된다고 써 있습니다. 대단하죠. 모르겠어요. 아까 봤을 때 뭐라 했더라? 1954년도에 1954년도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소련이 세웠는데 한국은 1959년도에 벌써 남한이에요. 대한민국이 1959년도에 벌써 시작을 했어요. 이게 과학적이든 아니면 무기로 활용하든 간에 아무튼 핵 프로그램이 59년도에 시작된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개선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199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남한 즉 대한민국 서울이 여기인 대한민국의 원자력 핵 기술은 발전 기술은 더 이상 19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foreign partner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대한민국 혼자서 모든 핵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독립했다 하는 선언이 이 앞서 봤던 이 KGB의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한국 과학기술자들은 당연히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언제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아주 무진장 예의주시하고 조심합니다. 물론 교류가 소련하고는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 회사가 한국 발전소에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지 협력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계약하러 온 거지. 대한민국은 핵기술을 완전 94년도에 독립한 국가다라고 소련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 NEI라고 세계 핵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올려놨지요. 6월 달이죠. 올해 지금이 7월 달이죠. 2021년 6월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뭐냐? 세계 15위권에 들어가는 핵 발전 국가의 순위를 매겨놓은 것입니다. 보시죠.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러시아, 다섯 번째가 뭐죠? 노스코리아, 브리튼, 이탈리아, 대한민국이에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5위예요. 캐나다, 우크라이나,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일본은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은 몇 배예요? 지금 세계 선진국, 아까 그랬죠. 강대국의 기준은 전기 발전이에요. 전기 발전을 얼마나. 지금 다 전기 쓰잖아요. 모든 게 다 전기로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력을 따진다면 이건 좀 달라. 이거는 전기를 발전하는 양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한국의
영토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나라가 얼마나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나라 크기가 얼마나요? 세계에서 몇 위예요, 나라 크기가? 세계에서 80인가 그래요? 우리가 82? 92? 몇 위죠? 남한 면적이 크기가? 근데 전기 발전량이 세계 5위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련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선진화하고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다가 일으킨 사건이 체르노빌의 폭발 사건인데, 무리하다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한국이 소련보다 뒤늦은 59년도부터 이 핵 개발을 시작해서 세계 5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나라라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력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제가 기밀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왜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다르냐? 일본한테는 미군이 아직 주둔을 해서 10만 명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중수로 개발을 허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불편이 없었어. 뭐냐면 핵을 재개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탄 때문에 연탄재 막 밖으로 쌓이죠. 근데 그 연탄재를 갖다가 밖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 연탄재를 다시 뗄 수가 있는 게 재활용이에요. 핵 재활용 장치예요. 근데 일본한테는 핵 재활용을 허용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딨냐? 핵을 재활용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원자폭탄, 핵폭탄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 그걸 쌓아서 무기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그 기술을 안 준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중수로 말고 경수로 기술은 마음껏 발휘해라. 심지어는 미국이 이제 안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미국 기술을 다 가져가서 전 세계를 다 너희들이 주물러도 좋다 하는 허락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 미국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예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기억들 나시죠? 옛날 냉장고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가 갖고 있던 마지막 원자로 기술을 대한민국에 물려줍니다. 그 대신에 핵폭탄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미국한테 짱돌 맞은 게 아니라 완전히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셈인데 문제는 어디서 되냐? 이 연탄재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연탄재가. 일본은 연탄재를 계속 그건 무한대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무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프랑스랑 같이 또 다른 방식으로 핵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차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의 차이가 우리가 뭐 5G, 3G, 5G, 2G 하듯이 이 원자력 기술도 2G, 3G, 4G, 5G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6G를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일본도 5G를 못 갖고 있는 거고 중국은 더더구나 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뭐가 필요하냐?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의 핵 기술만 뺐으면 중국이 번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세계 인구 밀도 제일 작은 나라에서 5위라는 거. 기술은 세계 1위라는 거. 아크 부대. 좀 뭐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뭐 아랍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크라고 안 부르고 아크라고 부르고 이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없어요. 아크 부대인데 아크 부대. 형제라는 뜻이죠. 아부는 아빠고 어머는 엄마고. 그래서 이제 아랍어가 똑같아 한국말은 엄마 아버 아우야 내 아우야 아우. 야, 참 세상이 참 넓고도 좁죠.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 이 군사 협력단이 갑니다. 세계 최강의 특전용사 하나 되어 임무완수. 언제 파견되느냐? 2011년 1월에 파견됩니다. 이 날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2011년 1월 파견됩니다. 근데 왜 파견될까? 재밌어요. 2009년도에 186억 달러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첫 해외 원전 수출이죠.
이거는 미국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미국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허락을 해줘.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47조 원이라 그러네요. 야, 이게 2009년 12월 27일 날 아크 부대가 2011년 1월에 파견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희한하죠? 이상해. 여러분들 지금 중동 생각을 잘 안 하시겠지만 이 중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 그러고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걸 다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상하게 한수원이 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가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 계약이 캡코가 맺어요. 한국전력공사가 맺어. 왜 한수원이 안 맺고 전력공사가 맺었을까?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죠. 뭐냐? 이거 외국하고 거래를 할 때는요. 특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중동은 민감한 지역이에요. 아주. 거기에 들어갈 때 한국 원자력 주식회사가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한국전력공사가 가는 게 낫겠어요? 모양이 다른 나라에 보기 좋잖아요. 일본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중국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원자력을 수출해 하는 거랑 아니 우리는 전기 만드는 도구를 수출하러 가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단지 원자력을 쓸 뿐이지. 해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 2017년도에 큰일 났어. 요건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또 임조선에 갑자기 간지 몰라. 이게 대충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또 없어질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2017년도에 재영이가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종인이랑 이제 청와대에서 막 문서를 막 이제 트집 잡을 게 없나 막 살펴보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희한하게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상록수 부대도 있고 무슨 부대도 있고 막 갔었잖아요. 자이툰 부대도 있고 올리브 부대도 있고 가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요. 일개 분대는 9명, 일개 소대는 36명, 일개 중대는 128명, 일개 대대는 600에서 800명, 일개 연대는 2200명에서 4000명, 일개 여단은 6000명, 10,000명에서 200만까지가 사단. 오케이? 일개 사단 2만 명, 12,000명. 일개 사단장 별 2개. 사단장 별 2개. 그러면 부사단장 별 하나, 원스타 또는 대령, 원스타로 치고, 투스타, 원스타, 밑에 뭐가 있죠? 완편이 되면은 사단은 연대가 4개가 있는데, 연대장이 대령이죠, 대령. 대령이, 대령이 이제 1, 2 보병사단을 하고, 네 번째 이제 또는 기계화 사단을 옛날엔 포병연대가 있는 거예요. 3개 보병연대랑 1개 포병연대. 그러면 몇천 명이냐? 12,000명으로 치면은 4,000명의 병력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여기에 몇 명이 갔냐면 이 자이툰 부대는 특수전 부대죠. 특수전 부대예요. 아주. 근데 이제 이 왕세자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이제 초청 방문했다가 와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엔 보고 갔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이제 또 이제 즐겁게 해주려니까 뭘 보여줘야 돼? 이 아랍 사람들은요, 자기네 사람들은 못 믿어. 아랍 장군들은요, 자기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을 안 해. 왜냐? 공을 자기가 세워야 되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해. 옆에 적군이 있어 하는 얘기 안 해. 미군들은 서로 연락을 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자기 민족을 못 믿어. 호위병으로 자기 민족을 못 써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쓰는 거야. 용병을 써요. 용병을. 근데 우리가 축구에서도 용병술이라고 얘기해요. 용병이 무조건 나쁘냐. 뭐 구루카, 영국의 구루카라든지 프랑스의 웨인 부대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나 가톨릭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가톨릭 성당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어디 바티칸의 군대는 어느 나라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위스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용병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바티칸, 성스러운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이 가장 용감한 스위스 사람들 용병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이게 아니 왜 한국군을 굳이 왜 중동에 파견을 해? 왜냐면 문제 지역도 아니고 잘 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니 잘만 살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소득이 무진장 높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웬 한국 군대가 파견이 돼? 웃기죠?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 왕세자 호위 군대로 팔려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병이죠. 나쁘게 생각하려면 나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중동은 아주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군대가 절대 주둔할 수가 없는 군대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대령은 적어도 4,000명, 2,000명의 군대를 다스려야 대령인데 여기 파견된 게 220명쯤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220명쯤 가 있는데 대령이 3명이 가 있어. 아니 200 몇십 명 되는 병력인데 대령이 3명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임종석이랑 재인이 형이 딱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비리야? 겨우 200명 병력 가는데 이게 대령들 이거 놀러 간 거야 따라간 거야. 200명이면 중대거든요. 중대니까 제가 대위 출신이니까 중대는 제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중대장,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이니까 이게 무슨 대대도 아니고 중대급 병력에 대령이 3명이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대령 3명 있으면 사단이죠. 여단 내지는 사단이야. 이거 완벽한 군사 비리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거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재인이 형이 야 여기 그 부대 이 대령 3명 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라 그래. 들어와. 그리고 니네 명분 봐서 우리가 중령을 대신 보내준 거야. 중령. 그래서 대령 3명이 소화 안 되고 중령이 갔어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부대는 이 양반 지켜주는 호위부대라 그랬죠?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갑자기 사령관이 장군급 장성급 대령에서 중령으로 무궁화 2개로 바꿔버렸어.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이 비읍 새끼들아? 하면서 한국하고 단교하겠다 그랬어. 한국하고 단교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 저 임종석이를 왜 보내? 지금 얘가 아직도 특사를 되는데 얘가 가서 이제 비는 거야. 뭘로 비느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너희 군대 주둔하는데 우리 이제 돈 못 줘. 너희 가고 싶으면 가. 딴 나라 군대 쓰면 되니까 가고 싶으면 가. 2번째, 너희가 짓기로 한 원자로 너희도 생각해봐. 너희가 가령 LG 기업인데 LG에서 앞으로 핸드폰 안 만들기로 스마트폰 안 만들기로 했다는데 그런 너희가 우리한테 핸드폰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게 말이 돼? 너희들 앞으로 원자력 포기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원자력 발전소 지어놓으면은 그 애프터 서비스는 누가 해줄 거야? 이 비읍 새끼들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세워주기로 했던 46조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부품 고장 나면 어디서 갖다 써? 이걸 어떻게? 값을 헉 후려친 거지. 그냥 똥값이 된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간 원자로는 똥값 됐고 우리나라 군대들은 완전히 헐값에 진짜 용병이 아니라 이 노예병사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쉽죠? 아주 쉽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 아까 내가 이제 문외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딱 들여다보고 왜 대령이 3명이 나가 있어? 아주 그걸 데리고 중령을 보내는 바람에
자기 호위 부대,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 이 왕세자가 여기 실력 다음번 왕이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단교해.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이 종소리가 와가지고 돈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런 야, 진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넘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두바이 있고 뭐 아부다비 이런 많이 알잖아요. 여기 카타르 도하 뭐 유명하잖아, 여기가. 누지장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다 이란, 호르무즈 해역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기 한국군이 주둔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기적적인 소리예요. 한국군이 여기 주둔한다?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일본 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는 걸 제일 부러워해요. 근데 이걸 완전히 파괴시켰어. 파손시켰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부러워하는 건 일본이고 제일 싫어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이 제일 싫어해. 한국군 여기 있는 거 중국이 제일 싫어해. 이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병신 만들었죠? 제가 잘했어요. 요번에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중국 전기 발전량은 핵 발전량은 많지만 중국이 기술이 떨어져요. 더럽게 모든 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거예요. 뭐냐, 내가 그랬죠. 왜 체르노빌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미국보다 전기 발전량을 이기기 위해서 소련에서 막 억지로 막 새로운 기술을 좀 더 값싸게 그 재료 아껴가면서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자꾸 만들어라 그 당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는 기술진들이 막 시간에 쫓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기술진들은 좀 천천히 했고 막 진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숙청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가 생겨난 병이 그 병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거든요. 만만디가 아니에요. 중국이 콰이 병에 걸렸어. 한국이 옛날에 빨리빨리 했는데 콰이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뭐냐, 홍콩 옆에 있는 이 션즈만 타이시만 발전소에서 이게 지금 방사능 물질이 새고 있는데, 이게 새고 있어요. 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 안 해주죠. 여기서 새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핵 양의 40배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40배가. 후쿠시마에서 40배가 현재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왜 하필 올림픽을 앞두고 자기 나라 이미지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때 후쿠시마에서 막아놨던 방류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그 물질들을 갖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 일본이 미쳤나?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뒤에나 그런 얘기를 하지?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바다에다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본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바다에다가 오줌을 싸면 물고기들이 찌린내 맞잖아. 하니까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중공은 지금 저기 홍콩 근처에서 벌써 우리보다 40배나 많은 걸 갖다가 내다 뿌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우리 오줌, 걔네들은 거기서 똥 누는데 왜 내가 오줌 누는 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중공하고 전쟁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지금 배가 보이죠. 뭐냐면 이거는 해상식이에요. 배에 원자로를 배에다 만들어서 띄웁니다. 처음에 총 20기를 건설해요. 총 20기를 건설하는데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작년도까지 시험을 해요. 시험 가동. 여러분 시험 가동이라는 건 뭔지 알죠?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세계 최초의 선박형 핵발전소를 어디서 실험하느냐? 바로 바레만에서 시험을 합니다. 이걸 3년, 4년 동안 우리나라 바레만에서 8대를 갖고 실험을 하고 지랄을 하고 다녀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항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도 항의 안 했어요. 지금 그 실험은 다 끝났고요. 올해부터 20척이 배치됩니다. 20척이 이렇게 쫙. 알고 계세요? 20척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중국은 이 바닷물이 있어야만이 이 핵발전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 바다 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앞으로 짓는 발전소까지 다 지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금 뭐 4주 전이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전에 소련하고 푸틴하고 둘이서 합작했다고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근데 체르노빌을 기억해야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뭐 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한국에서 그런 후쿠시마나 대한민국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미국도. 미국, 소련, 일본 다 벌어졌어요. 중국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 벌어졌어도 얘기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거는 신개념이야. 제 3세대인데 바로 이 랴오닝성이라고 여기 주다바오라고 돼 있어. 주다바오 3, 4호기. 주다바오 3, 4호기. 봐요. 후쿠시마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후쿠시마는 이쪽이지만 이 주다바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3, 4호기. 그다음에 티안완 7, 8호기. 이 티안완 7, 8호기. 아까 요 주다바오 3, 4호기하고 티안완 7, 8호기는 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G 핵 개발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건 뭐냐면 한 30개의 나라들이 이 핵 발전소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개국이 핵발전소 짓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더라도. 동영상 잠시 보시죠. 迄今为止，中国核电站保持着良好的运行记录，未发生影响环境和公众健康的事件。我操！ 一上无料，爆炸的，Let's talk about this nuclear power station leak in southern China and why the Chinese government is downplaying its importance. China has a history of bad safety. Only last week, a massive gas explosion in the city of Shiyan in Hubei province killed at least 25 people and injured over 100 more. The devastation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safety regulations been observed. Strangely, on the same weekend, 8 people died due to a chemical leak of methyl formate whilst chemicals were being offloaded from a truck at a chemical factory over 650 miles away in Guiyang City, Guizhou province. Again, failure to adhere to proper safety standards and procedures. It doesn't end there. Apparently, 6 maintenance workers died after falling into a sewage water tank, again on the same weekend, this time in Chengdu, 1,000 kilometers to the west of Hubei. This is a small sampling over a single weekend of accidents born of China's relaxed attitudes towards safety and inability to enforce safety regulations. It doesn't take much of a stretch of the imagination to see how these low standards could extend to China's new foray into nuclear power.
Rushed construction and a devil-may-care growth-above-all attitude has contributed to many tragedies, including bridges collapsing, high-speed train disasters, massive explosions, and more. All in recent history and all heavily covered up by the Chinese government. I'd often ride past it on my motorcycle adventures in Huizhou. And something interesting to note about this particular plant, it too 이거 suffered a leak 옆에 in subsequent 이렇게 휴양소 cover-up. Initially, a 휴양소 whistleblower uncovered that 이렇게 there was a leak in 고급 one of the 휴양소를 fuel 좀 놓고 tubes 애들 and 수영장까지 radioactive 만들어 iodine 놨는데 had been 그 뒤에 released. 보이는 게 Of 이제 course, 뒤에 보이는 게 officials 핵발전소예요. vehemently denied that anything had happened.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놀아. China Light and Power, one of the shareholders in the plant, later released a 핵발전소가 statement saying 있고 that the leak was 여기는 small 여기 and nothing to worry about, 휴양지고. confirming that there was indeed an incident. This was back in 2010. Now that we have an idea on how China deals with these industrial mishaps, let's move on to the topic at hand, the leak at China's Taishan nuclear power plant. The Taishan plant is 이것도 다른 special. 것이에요. It is the first 것이에요. and only currently active set of EPR EPR, nuclear reactors. EPR이라는 This 것이에요. stands fo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or Evolutionary Power Reactor. It is of French and German design. It's a third-generation pressurized water reactor. There really are no others like it. In fact, construction was started on 2 other EPR nuclear reactors in Finland and France respectively, but construction has constantly been delayed, in part because of issues discovered whilst commissioning the Taishan reactor. In other words, there are no other reactors to compare these current issues to. And what exactly is happening within the confines of the Taishan reactor? Well, this reactor has been plagued with issues from the start, such as a cracked boiler and other things which were taken care of in the beginning during construction. In April of this year, an unexpected venting of radioactive gas into the atmosphere happened, and the entire Taishan Unit 1 suffered an emergency shutdown in February of this year. This was due to a technician shorting things out when replacing a faulty voltmeter. These kind of issues are to be expected when implementing new technology, but what is worrying is that no one would have known or would have been alerted to the current issue if it wasn't for the French partners and stakeholders of the plant raising the alarm by seeking technical advice from the USA. In other words, no one would have been the wiser to an issue existing within the reactor if it had been left up to China's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o, what is this all about? And does it pose a threat to the Chinese public? Well, from what we know, the nuclear reactor is leaking fission gas and has seen a buildup of noble gases and increased radiation caused by potentially the degradation of the housing of the fuel rods. We know this because the French designer and 30% stakeholder of the Taishan reactor, Framatome, reached out and sent a memo to the United States, in which it said, and I quote, "The situation is an imminent radiological threat to the site and to the public, and Framatome urgently requests permission to transfer technical data and assistance as may be necessary to return the plant to normal operation." The memo also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radioactive gas that is being released already exceeds French safety standards,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keeps moving the goalposts, increasing the limits on the amount of gas that can be safely released from the facility without shutting it down. They also continue to raise the off-site dose limits. In other words, in order to keep this reactor running, the Chinese government keeps changing the rules, keeps upping the limit that's considered safe. 이건 이제 우한 바이러스 프렌치 불란서가 관련이 돼 있죠. 제가 저번 때 해드린 것 Remember, 같은데. COVID spread worldwide due to the exact same nothing to see here, don't let anyone know method of dealing with a crisis. China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And just like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pull the wool over our eyes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they will continue to do so on every level. Never trust what the Chinese government tells us, as censorship is something that they excel at above all else. I'm sure we will all be keeping a very close eye on this situation. Let's hope
that China doesn't suffer its own Chernobyl. Unlike the CCP, stay awesome. 요분은 이 양반은 사실은 친중파였던 사람이고 중국 여자랑 결혼까지 하고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친중이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계속 감시를 하고 위해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그래서 딴 거 볼 거 없이 아무튼 뭐 이렇고, 근데 요게 뉴스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주다 파워 3, 4, 5기 얘기했죠? 저쪽에 그거 세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DINC라 DHINC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왜 여기 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지금 두산중공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 명령을 받고 간 건지 아니면 진짜 배신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거의 망해가고 두산만 거의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우리나라 세계 제5위라 그랬, 5위의 발전량의 1위의 기술이라 했죠. 그게 지금 다 망가졌어요. 다 이미 돌이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는데 지금 중국 가서 이걸 했어요. 그거 믿기 어려우면 여기 보세요. 왜냐면 신문에 안 나니까 자료실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원전 동향을 제가 여기서 코리안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 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에 들어가서 본 겁니다. 봤더니 두산중공업이 중국의 시테크의 원전 에어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하고 지진 진동 발생 시설 등을 뭐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 보면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다 유출이 되는 거야. 기술. 대한민국의 세계 제1위였던 핵 기술, 핵 능력, 핵 기술진들, 브레인들 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왜? 얼마 전에 이재정이라는 인간이 이재정도 똑같아.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이상한 얘기했죠. 대한은요 독립한 해가 언제냐면 1895년 4월 17일이에요. 8월 15일이 아니에요. 1945년 8월 15일이 아닙니다. 대한은 1895년 4월 17일 마관 조약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모노세키 이노무 시키 조약입니다. 여기 써있죠. 85년 4월 17일 날입니다. 내용이 뭐냐?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한다 해서 이 대한의 독립기념일은 1895년 4월 17일. 여러분이 해방된다는 얘기 자주 많이 하는데 해방은요 기독교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프로파간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남미의 해방신학이 있죠. 해방신학. 근데 사실 1945년 8월 15일은 독립도 해방도 광복도 아니에요. 누가 지은 이름인지 병신같이 거지같이 지었어요. 승전 기념일입니다. 보세요. 한국 군대가 이미 같이 이 연합군과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가 군대가 지금 뭐 2차 대전에서 전쟁을 뭘 했어요? 레지스탕스나 있었지? 근데 왜 승전기념일이라고 하냐고. 해방일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독일한테서 해방된 거 아니야? 독일한테서 광복된 거 아니야? 독립된 거 아니야?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45년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승전한 승전기념일입니다. 말 바꾸고 광복회에 있는 그 벙어리 같이 생긴 애는 잘라버립시다. 자,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해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산주의화 되는 걸 해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련군이 내려와서 해방이 됐어요. 북조선은 해방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해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이 해방된 건 맞고, 다행히도 남한은 해방되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재명이 말이 맞아요. 해방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해방이야? 우린 승전이지. 그리고 건국 1년 만에 졸지에 나라가 형편도 안 되는데 소련의 스탈린의 명령으로, 추상 같은 명령으로 그냥 졸지에 한국전에 투입돼가지고 얼마나 죽는지 알아요? 지네들이 속이고 있어요. 외국 추산은 44만 명 사망, 지네는 17만 명 사망, 우리가 볼 때는 200만 명 사망이거든요.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게. 총도 3명이 오면 한 사람 총 들고, 한 사람은 깽가리 들고, 한 사람 피리 들고 왔어요. 옆에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총 갖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투입됐어. 근데 그림은 더럽게 멋지게 그려놨죠? 이거 한국전에 겨울에 참전한 거,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중국이 들어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나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공이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69년도에 소련하고 중공 간에 국경 분쟁이 벌어져요. 요게 벌어지는데 이 사이에 북한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소련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중공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중국 말만 죽어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일례지만은 이 건물 관공서에 스탈린하고 레닌 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다 떼가지고 발로 다 짓밟고 모태똥 사진을 대신 걸어놨어요. 언제부터? 60년대부터. 왜냐? 6.25가 끝난 53년도부터 58년도까지 중국이 주둔을 하면서 중공군이 북한을 다 재개발시켜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잘 살게 만들어준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편에 붙은 거예요. 근데 영원히 괜찮을 줄 알았던 중국하고 소련 관계가 이렇게 69년에 나빠지면서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중국도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이 스파이를 키워서 소련 무기를 갖다가 훔쳐오고 세계 무기를 훔쳐다가 역설계라 그러죠. 역설계. 우리가 역설계가 그 군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방과학에서는 역설계를 모든 걸 만들다 보니까 뭐든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무섭냐?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죠.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핵시설들 3세대라 했죠. 4개의 핵 발전소가 세계 최첨단입니다. 근데 벌써 새고 있고 누출되고 있고 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게 제2의 체르노빌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과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원자력에 일자 무식이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오줌을 쌌거나 삶은 소대가리라서 탈원전을 목숨 걸고 추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공의 도움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중국의 종식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종속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 대한은 1895년 이전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식민지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